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어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에서는 내란 상설특검법이 통과됐는데 찬성표가 210표 나왔습니다. 여당 기류가 변화하는 것 아니냐 하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영기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코너, 오늘은 국민의힘 최형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외교안보 파장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봉영식 박문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KBS 라디오 전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와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입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이 상설특검안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비상계엄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상설특검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앞서 상설특검 찬반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에서 논의했지만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자율투표로 진행했는데요. 여당 의원 2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상설특검이 도입되면 현재 경찰과 검찰,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은 상설특검이 주도하는 걸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어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진 미지수입니다. 또 여당까지 대통령의 직무배제와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수용하든 거부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과 별개로 추진하는 일반 내란특검안도 어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 본회의에서 일반 특검안을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과 경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지목했는데요. 간밤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사의 칼끝이 윤 대통령을 향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현재 법률 대리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지난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국무위원에게 출석을 요구했고요. 이 중 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한덕수 총리와 조태용 국정원장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국정수습을 맡을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겁니다. 경찰도 오늘 새벽에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까? 네, 어제 국방위 현안 질의에 출석한 곽종군 전 특수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제게 비합본으로 전화해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가 2번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는데 현장 지휘관이 안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고 저도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따로 보고하진 않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회를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사태에서 윤 대통령이 군의 국회 통제 움직임에 직접 개입한 정황은 윤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폭로가 유일했는데요. 어제 특수전 사령관의 폭로가 더해지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상정됩니다. 국회 본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들이 늘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 토요일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면서 이번 주 토요일 2차 탄핵안 표결에는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이 늘고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원도 최소 4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지난주 본회의에 참석했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중 안철수, 김예지 의원만 당시에 찬성표를 던졌었는데 김상욱 의원도 2차 표결 때는 탄핵안에 찬성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이 2차 표결 전까지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대통령 탄핵안은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하면 가결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여당 내에 이견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친윤계가 한동훈 체제를 흔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당장 추경 원내대표의 후임을 뽑는 선거전이 계파 싸움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당 중진들은 어제 회의를 열고 원조 친윤인 권성동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에 중진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국 안정화 TF가 조기 퇴진과 관련해 2가지 시나리오를 초안으로 마련했는데 하나는 윤 대통령의 2월 퇴진과 4월 대선이었고 다른 하나는 3월 퇴진과 5월 대선이 방안으로 담겼습니다. 그러나 임기 단축 개헌안, 즉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자고 한 친윤계 의원들이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고요. 곧장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중대범죄자를 그때까지 그 지위에 놔두겠다는 거냐며 로드맵에 반대했습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의 감액 요구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 1천억 원 줄어든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의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감액된 항목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과 같은 여야 쟁점 사항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발행 예산 3천억 원 등 1조 8천억 원을 늘려줄 테니 예비비와 대왕고래 예산을 복원해달라고 했지만 끝내 민주당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개인 예산인 마냥 정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선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담긴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네, 이 비상계엄 이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코스피는 반등했습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국내 증시가 어제 처음으로 반등하며 코스피는 2,410선을, 코스닥은 66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특이한 건 국내 증시에 실망한 개인 투자자들이 대량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 외국인이 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던 겁니다. 그전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개인이 사들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기관과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가 저평가됐다고 평가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본 건데요. 그동안 급락장에도 꿋꿋이 버텼던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계속 한국 증시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환율도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전날보다 10원 정도 내리며 그나마 진정세를 보였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당분간 환율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긴 어렵다. 지금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워낙 약세로 인해 외환 보유액 4,000달러 선이 무너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도에서 5도 정도 높아 추위가 조금 덜합니다. 현재 서울이 영상 0.3도, 대구는 1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강릉 7도, 대전 8도, 광주 9도, 부산 12도 등으로 어제만큼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1, 2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강원 산지가 5에서 10cm, 강원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는 1cm 안팎이고요. 그 밖에 전국은 오늘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3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교통량이 늘고 있는데요. 정체가 심한 편은 아닙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초정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됐지만 대동분기점 일대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수도권 구간입니다. 인천 쪽으로 안산분기점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2차로가 막히면서 1km 구간 정체 이어집니다. 강릉 방향 서창 부근에서 지체고요. 안산에서 안산 분기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반월 터널에서 부곡 쪽으로 차가 많고요.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분당소로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 부근입니다. 3차로에 고장난 차가 발생했습니다. 청담대교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는 복정에서 탄천 1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경기도 화성시 정 지역구 의원입니다. 혹시 뭐 요즘도 계속 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그 밤샘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조를 짜서요. 네. 이렇게 본회의장을 사수하는 조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조금 쉬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아직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공포감을 느끼시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이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네. 탄핵 전까지는 우리가 비상한 이런 자세로 대기를 해야 된다는 의견 여러 가지를 접목시켰을 때 우리가 조를 짜서라도 이렇게 본회의장을 사수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여러 가지 국민들께 알리는 활동 네. 뭐 이런 사실 델리민주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의원들의 주장들을 지속적으로 외부에다가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네. 활동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 어제 아침에는 그 국회 정문 앞에 탄핵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일부 계속 농성하고 있다는 얘기 예. 들었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밤낮 없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벽에 가도 그렇게 농성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 저는 정말 추우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밤새도록 있는지 참 어렵습니다. 그분들을 하루빨리 이제 데리고 네. 돌려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탄핵 반대하는 그 시민들도 그 광화문에서 또 매일 지금 집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서로 정책 입장이 다르니까 주장할 수 있는데 국론 분열 상황이 이렇게 수습할 어떤 상황 없이 계속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정치의 혼란이 결국에는 국민 불편을 가중시킨다라는 네. 측면에서 그분들께는 오히려 더 크게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정치가 혼란스럽지 않고 수습이 되는 것이 그분들께 양쪽이죠. 양쪽 모두에게 네.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어제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 이제 구속됐습니다. 구속 실질 심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속이 집행됐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김영현 장관의 그 구속영장에 그 내란 종사자로 적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내란 수괴 로 적시된 셈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바로 이제 시작될 거다. 또 대통령실에서도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김용현 장관이 이 계엄령에 대한 제안을 했고 대통령이 공포를 했고 이후에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직접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에 진입하는 것까지 지시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봤을 때에도 영장 실질 심사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증언들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어제 국방위원회에서도 나왔다시피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2차례나 받았고 실제로 진입 지시가 있었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는 것만큼 아마 수사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김영현 전 장관이 그 이제 실질 심사 포기를 하면서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부하들한테 선처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제 그 국회에 직접 그 707 특수전을 그 진입시킨 그 단장 책임자 단장은 직접 그 군인 신분이지만 신분을 밝히면서 그 부하들은 피해자다.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본인들 스스로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얘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 절차를 거쳐서 진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 경중을 따져서 사법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이들이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부하들은 피해자다. 또는 부하들한테는 선처를 바란다라고 얘기한 그 부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그 중간에 있던 실무자라든지 직접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사람들에 대해서의 사법 처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많은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일부러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지휘관들도 있는 것이고 국회 내부에서도 그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했었던 현장 지휘관들도 있고 이분들은 저도 내란죄로 처벌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죠. 아마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사법 처리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김용현 장관처럼 이렇게 그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분들 그리고 실제로 지시를 강력하게 내렸던 분들은 우리 내란죄가 가지고 있는 그 법률적 그 사법적 처리가 굉장히 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보통의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위반했을 때 굉장히 심도 깊은 논쟁거리가 가능한데 내란죄는 단순히 가담했다 하더라도 사법적인 처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네. 김용현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가담했던 것만으로도 이렇게 현장에 있는 지휘관 말고 고위 지휘관들한테는 저는 몹쓸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위 가담자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사법 처리가 진행되지 않을까 저도 추측을 하고요. 현장에 있던 정말로 이 법률안이 이렇게 했을 때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고 인지를 하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거나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죄가 그 이제 유죄로 확정이 되면 지금은 이제 검찰 수사 단계고 또 경찰 수사 단계니까 이제 예단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확정이 될 경우에는 내란죄의 양형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 가담자라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법률적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이제 진짜 정황 속에서 개별적인 어떤 사정들을 잘 살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정말 큰일 날 예. 뻔했거든요. 사실 우리 군대가 마음만 먹었으면 국회 접수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는 그 삼권 분립을 훼손한다라고 판단했던 그 실제 국회에 왔던 그 군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다만 굉장히 내란에 강력하게 가담했고 뭐 단순히 가담했던 사람들도 그 법률적으로 내란과 관련된 법률적으로도 정말로 단순하지 않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따라서 처벌받거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그래서 이 내란 관련해서 그 지금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가 각각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국회에서 내란 상설특검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이 찬성표가 210표가 나와가지고요. 단순 계산으로도 국민의힘 쪽에서 한 23표 정도가 네. 그 찬성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추정이 돼요. 네. 이것을 보고 국민의힘 내부에 좀 기류 변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성급한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기류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몇 날 며칠을 의총을 통해서 부결시켜야 되는 이유를 의원들께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반헌법적 계엄령과 그다음에 내란 혐의까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미 이 정도는 이탈을 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속을 안 해서는 진작에 이탈했을 표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의 표도 사실 적게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탄핵안에는 이 정도 의원들이 그래도 이탈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선서까지 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라고 공언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충분히 자기의 소신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마음을 가지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이탈표는 저는 이번에도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상설특검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추가적인 그 내란죄 특검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네. 이 상설특검법의 조항을 보면 국회에서 추천하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 안 할 경우에 무슨 대책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법적으로? 그렇긴 합니다만 또 법률을 위반하실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 정도로 본인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려고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담화에서도 밝히셨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것까지 회피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법률과 헌법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추천하면 국회에서 임명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이게 가동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임명할 거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특검법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이게 발동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거부권을 검토는 가능하시겠죠. 그러나 거부권을 하시지는 못할 겁니다. 법률이 통과되고 사실 이 부분은 여야가 공이 이렇게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아마 거부권을 하셔도 제2요구에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아마 충분히 저는 임명하실 거다라고 거부권 생각합니다. 행사에도 재표결에서 200석 이상으로 다시 확정을 할 수 있다 국회가. 그렇습니다.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상설특검도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추가 특검이 불가능하다라고 네.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대통령께서도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한 입으로 두말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원님 이 상황을 정리하자면 결국은 5
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이 다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검찰, 경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 특검 이거 이렇게 가도 됩니까? 아니면 뭔가 이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결국 일반 특검이 발의될 때는 이 모든 것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끔 법률안이 제정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각자 수사에 들어가고 가장 규모도 크고 기간도 제대로 설정된 일반 특검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일반 특검이 그동안 수사됐던 걸 다 모아서 네. 그렇게 해서 통합적인 수사 체계로 가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 검, 경, 군 다 움직이고 있는데 네. 막 이렇게 경쟁하듯이 누군가를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사실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합동으로 수사본부를 꾸려서 사실 검찰도 들어가 있고 경찰도 가담된 부분도 있고 군도 가담된 부분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혹여나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나지 않게끔 정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경쟁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보다 한꺼번에 모아서 이 사람들이 상호 견제하는 그런 수사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중에 일반 특검이 발효가 되면 네. 그 특검으로서 충분히 커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수사 상황은 그렇고요. 예. 지금 이 야권은 이번 주 토요일 이제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지금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합니까? 어떤 건 저 탄핵안이요. 탄핵안은 오늘 아직 2차 탄핵안이 그 국회 보고 절차를 시작 안 한 상태 아닙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박성재 장관 탄핵안이라든지 경찰청장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보고가 어제 보고가 됐죠. 됐으니까요. 아마 내일 정도 표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다음 본회의에 표결을 하는 게 되는데 오늘은 현안 질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현안 질의를 할 것이고 아마 내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이 표결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박성재 있는데요. 장관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그렇습니다. 대한 탄핵안 표결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토요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보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 표결을 하려면 먼저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오늘 보고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 회기별로 쪼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기 새 때문에 회기가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지난 회기가 끝난 것이거든요. 오늘부터 새 회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보고가 되면 이번 회기 안에 탄핵 소추 표결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우선 일단 오늘 보고가 되는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토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충분히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법률적 위반하는 모습들을 직접 봤고 과거 박근혜 탄핵이랑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생중계되고 있는 것들을 국민들이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트라우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계엄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렬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다시 봤는데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아마 국회의원들한테 전달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정말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선서를 했던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본인의 판단을 올바르게 하실 거라고 봐서 상설특검이 210대 63대 14였거든요. 네. 이 정도는 나와야 그렇게 통과가 돼야만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계엄 트라우마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탄핵 트라우마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역사의 아픈 상처를 뜻하는 거니까 이걸로 우리 사회가 좀 대승적으로 넘어설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자 이번 이제 지금 이 전영계 위원은 이 토요일 날 표결이 예정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은 가결될 것이다 또는 가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제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지난번 1차 탄핵안 표결을 할 때도 당대표 한동훈 대표가 하루는 탄핵 찬성 쪽으로 간 듯하다가 또 탄핵 반대 쪽으로 간 듯하다가 좀 그렇게 모습을 보였잖아요. 지금 이번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도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내에서는 탄핵보다는 조기 하야 쪽으로 이 전국 흐름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습니다. 전국 안정 TF가 제시한 전국 안정 방안도 탄핵이 아니고 2월 퇴진 4월 조기 대선 또는 3월 퇴진 5월 조기 대선 이 두 개의 안을 한동훈 대표한테 보고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국민의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 끌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끌기다. 우리 국민이 그 계엄군이 국회에 총칼을 가지고 와서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들을 똑똑히 봤고 국방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사령관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 기다려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에는 이 대선의 기간 조절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번 탄핵안의 표결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 끌기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국민들이 그렇게 정치병 걸려 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바로 잡는 것에 역할을 해야만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 끌기라고 하시니까 그 지금 국민의힘의 전국안정 TF가 제시한 두 개의 안 중에 2월 하야는 지금 12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2월 말이라고 치더라도 이제 2달 반 후 아닙니까? 그리고 3월 하야는 이제 3달 반 후가 되는데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탄핵은 일단 탄핵이 되고 나면 헌법재판소의 그 심리를 거쳐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야가 됐건 파면이 됐건 또는 기각이 돼서 다시 대통령직에 복직하든 노무현 대통령 사례는 2달 걸렸고요. 박근혜 대통령 사례는 3달 걸렸거든요. 그러면 시점은 비슷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간 끌기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어떤 점에서 그것이 시간 끌기가 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한테 단 하루라도 대통령직을 더 맡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당장 탄핵 소추를 통해서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 직무정지를 입장입니다. 최대한 빨리 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시간 끌기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계엄군을 직접 지시해서 국회에 보냈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이상의 인사권을 하실 수 있게끔 국군을 통수할 수 있게끔 그런 권한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감정적이라고 느끼는 점 바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세 달 더 인사권을 국군 통수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맡기기가 불안한 그런 정국이고 더 하루라도 빨리 이 정국을 안정화시켜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는 결국에 신뢰고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답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 하루라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직무를 맡기는 것, 그 직무를 유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야나 뭐 여러 가지를 뭐 2월 3월 하는 것은 저희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직무정지의 측면에서 당장 하루라도 빨리 탄핵 소추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요 2, 3일 사이에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사태를 수습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얘기들이 있었고 내부 정리도 잘 안 된 상태에서 이 보수 유권자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 강력하게 대두된 주장은 어떤 거냐면 차라리 탄핵 사태를 정면으로 돌파하자. 여야 합의해서 자율투표로 국회 가서 표결하고 그 결과가 탄핵으로 오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없음을 밝히면 되지 않냐. 그리고 기각하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다시 복직하면 되지 않냐. 거기서 탄핵이 인용이 돼서 파면되면 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뭐 자꾸 꼼수 쓰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보수층 사이에서 네. 강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보수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는 것을 못 보겠고 진영 대결로 끌고 가가지고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고
뭐 아무도 위임해주지 않은 권한을 총리와 함께 휘두르겠다고 하는 그 여당의 대표,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보수는 대한민국을 정말로 사랑하고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의 주장이라면 저는 그게 정말로 진정한 보수다.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건강한 보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의원님 짧게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정말로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계엄 사태 이후에 하루빨리라도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국민들께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오히려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의 대표들한테 열심히 전달을 해주셔서 이 문제를 돌파하는 데에 함께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정인 교수입니다. 유엔에서는 앞으로 기상재난은 점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암울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2013년서부터 2023년까지 총 피해액이 한 16조 정도 됩니다. 4조 정도가 피해액이고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2조 정도 들었다. 비수도권이 굉장히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경북이 1등, 2등이 강원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전체 피해액 중에서 한 70% 정도가 폭우로 일어나는 거고, 전반적으로 하수, 배수 시스템 다각도로 구축을 시켜놔야 된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한 2년 전쯤에 경험했던 것이 포항제철에서의 산업단지가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범람에서 들어온 것 때문에 공장이 정지되고 협력사, 중소기업들이 다 정지되면서 약 2조 정도의 피해를 봤다고 할 정도로 내가 직접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정부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건설적인 비판자, 감시자 역할들을 소비자들은 해줄 필요가 있겠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 아침보다 덜 춥습니다. 어제 이 시각보다 기온이 1도에서 5도 정도 높아 서울은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지금 0.5도를 보이고 있고요. 광주는 3.3도, 부산 4.2도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내륙과 산지의 기온은 영하로 떨어져 대관령과 정선, 청송 등은 영하 5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7도, 대전 8도, 전주와 대구 9도, 제주 11도, 부산 1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평년 기온을 1, 2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강원 산지가 5에서 10cm, 강원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는 1cm 안팎이 되겠고요. 특히 강원 산지 동쪽 사면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강한 눈이 쏟아지며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오늘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5도, 습도는 6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강대강 토론입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전국 상황 전반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형두 의원. 예, 매우 비상한 상황입니다. 이제 어쨌거나 뭐 저희가 여당인 만큼 여당의 책임이 아주 무겁습니다. 이 정치 위기 속에서 가뜩이나 지금 경제나 안보 환경이 아주 위태로운데 정치 위기까지 겹치게 한 여당의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그 때문에 이 정치 위기를 지난번에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령을 해제해서 그 트릭을 내관을 제거했던 만큼 이번에는 아예 정치 위기 자체를 이 근본을 한번 함께 바꿔보자는 그런 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뜻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백혜련 의원. 네, 지금 정말 그 비상계엄 처음에 선포됐을 때는 이게 그렇게 치밀하지 못하고 어리버리한 비상계엄 한마디로 그런 인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상계엄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됐었는지 그런 것들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결국 대통령이 내란죄의 수괴라는 사실 또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 외교 모든 것이 너무나 위기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시국을 한시라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시국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내란죄 수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빨리 직무 정지시켜야 되고 직무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 헌법적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 지금 얘기하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는 무조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들어오셔서 대통령의 탄핵을 의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법까지 제시하셨네요. 자, 그러면 최형두 의원은 어떤 해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이게 이제 탄핵이라는 게 직무 정지를 시키고 탄핵은 지금 사안의 경우 여러 가지를 보자면은 세장 한 4, 5개월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의 이제 또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탄핵을 하는 동안에 탄핵을 하자 또 탄핵을 반대한다는 이런 집회가 또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또 계속 열릴 것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주위에 들게 하는데 그게 사실 저희들이 백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정치적 합의, 여기 정치적 인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선거 일정을 정하고 이 기회에 대통령제의 몇 가지 문제점 그리고 국회가 그동안 발해왔던 어떤 분권형 또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 임기가 서로 달라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차원에서는 어떤 프랑스에서도 진행됐던 것인데 입법권과 어떤 행정권의 충돌로 인한 최악의 사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같이 풀 수 있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재빨리 대낮보다 더 빠르고 근본적으로 이 정치 위기를 해결하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이게 뭐 야당이 도대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수긍을 하지 않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TF가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생각은 이렇다 이런 정치 합의를 한다면은 탄핵보다도 더 정확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제안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TF를 지금 이양수 위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거기에서 그러면 어떤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이 위기를 해결한단 말이냐 탄핵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예측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제 우리 제안을 할 텐데 그 제안에 대해서 만일 민주당이 그건 못 받겠다고 하면은
굉장히 사실은 난감해지는 것이죠. 그래 되면은 이제 법적인 선택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백혜련 의원은 탄핵만이 해법이다. 네. 그리고 최영도 의원은 정치 협상을 통해서 풀자. 이렇게 이제 두 분이 각각 이제 해법을 내셨는데 토론하시죠. 네. 백혜련 의원. 그 정치적 협상이 법위에 아니라 있을 수는 정치적 없습니다. 합의, 예. 합의라는 예, 게 예. 일단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비상계엄이 이 초헌법적인 이런 조치 법을 위반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직무를 단순히 정치적 합의를 한다고 해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인가요? 정지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임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외교부에서 국방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외교부에서도 외교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치적 합의만을 통해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직무를 정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혼란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런 불확실성이거든요. 계속적인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더욱 흔들리고 안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시바삐 마무리를 법적으로 지어줘야 되고 그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법적인 유일한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국민회의에서 뭐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는데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하야도 대통령이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즉각적으로.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 대통령의 퇴진이나 하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보이는 행동이 벌써 이제 변호사 선임하고 앞으로 있을 수사와 탄핵에 대비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질서 있는 퇴진, 대통령의 하야 이런 게 주장하는 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네. 이제 그 문제인데 저희들 그래서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계엄령이 정말 뜻밖의 청천벽력같이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저희 의원들도 다 놀랐습니다. 다 모두 국회로 뛰어갔고 그중에 이제 국회 담벼락에 국회 경비에 막혀서 못 들어가고 한 30분 동안 잠깐 국회의원에 출입이 허용되었을 때 그나마 많은 의원들이 190명 가량 들어가서 했던 게 천만다행이고 뭐 많은 의원들이 사실 땀을 튀어 넘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약간 허술한 틈을 타서 그랬는데 그 시기에 계엄을 바로 국회가 즉각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잘못하면 엉뚱하게 뭐 계엄령이라는 게 장기화돼 가지고 정말 이거 정말 풀지도 못하고 어떻게 진행도 안 되는 엉뚱한 사태가 생길 뻔했는데 그래 됐으면 예측 가능성 대한민국 경제나 안보 환경은 급속하게 떨어졌겠죠. 그런데 다행히 국회가 빨리 이걸 이제 내관을 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저희들은 국회가 만일 이 문제에 합의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탄핵보다 더 빠른 방법으로 더 정확한 방법으로 정치 일정을 제시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이제 대통령의 동의가 물론 필수적이죠.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 세 박자를 맞춰보는 것이 탄핵의 불확실성보다 크지 않느냐. 뭐 탄핵되면은 탄핵이 다 인용될 것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아마 우리 백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일각에서는 이게 비상계엄령이라는 것이 과연 탄핵의 대상이냐에 대해서 또 논란을 벌이고 이것이 구속되고 지금 헌법재판소도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을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게 된다면은 이제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기각되고 한 번은 인용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 탄핵이라는 것도 그 자체가 제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우리 한국 투자 데스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물론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일부가 있겠지만 그 자체는 앞으로 이 혼란을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한 6개월 이상 지속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일 선호하는 방법은 국회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동의해서 확실하게 예측 가능한 일정인데 사실 참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일정인 건 사실입니다. 그 탄핵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확실하지가 않죠. 전혀 그렇죠. 확실하지가 예, 않고 3박자가 다 맞아야 벌써 되는 것이어서. 최영도 의원님이 말하시는 부분에도 전혀 뭐 대통령의 의사가 국회 정치권이 합의해야 되고 또 대통령이 따라줘야 되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요. 지금
근데 하나 전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서도 담장 넘어오신 분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담장 넘어오셨다는 그건 하나 동료 의원들에 대한 굉장히 모독이고요. 국회가 이번에 사실 상당히 국내 신뢰를 좀 높였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런데 그래, 진짜로 내가 어제- 아까 사실관계를 묻는 거예요. 제부터 넘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아닙니다. 알고 꽤 있어가지고 많습니다. 네. 저도 넘어갔고 네. 그 넘어갈 당시에 우리 야당의 민주당 의원이 넘어갔고 또 여러 아니, 그거 의원 갖고 같이 논란 넘어갔습니다. 벌일 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이- 기본적으로 그런 의심부터 이- 시작한다면 이건 참 아니 이게 그 불행한 의심부터 사실이에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요. 아닙니다. 추경호 대표님께서 그것도 당시에 나중에 아니 국회의사당에 있다가 오히려 당사로 가셨잖아요. 그 그건- 개헌군들이 침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아니 그거는 그럴 수밖에 잠깐만요. 없다는 예, 말씀을 일단은 시간대별로 아주 드리고요. 상시한 동행이기 네. 때문에 네, 이걸로- 잠깐만요. 예. 네. 아니, 지금 기왕에 말씀 나왔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내란죄 공모로 지금 뭐 저 고발을 한다. 뭐 또는 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 의원직 제명 얘기까지도 나왔으니까 그 얘기는 어쨌든 한 번씩 말씀하시고 정리하고 넘어가죠. 이제 하시죠. 백혜련 의원님. 그러니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행적은 너무나 의심스럽고 이게 내란죄 방조범은 최소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 네. 예. 그 당시에 원내대표실에 분명히 의원들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벌써 계엄군들이 막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다 경내를 경찰들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상황이고 저만 해도 담을 넘어서 진입을 했습니다. 의원실에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을 당장 본회의장으로 모으기는커녕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간에 또 당대표로서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을 오라고 문자를 해달라고 뭐 부탁하고 막 그랬던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당사로 알아 이렇게 하고 본인은 오히려 그 본회의장에 있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의원들하고 같이.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그럼 그때 무슨 통화를 했는지. 하여튼 그런 이유로 지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내란의 공범이다라고 생각해서 의원직 제명도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고발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죠. 네. 자, 최영도 의원.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어제 상설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검경 공수처 합동으로 이 사건 수사가 더 복잡하고 권한 문제도 있고 해서 차라리 그렇다면은 국회가 교통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상설 특검을 하자 이 사안에 대해서만은 그런 어제 주문이 많았습니다. 상설 그리고 아니면은 오히려 국회가 우리 당이 특검안을 제시하자 그랬는데 이미 많은 특검안이 나와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상설 특검안에서부터 하자고 했는데 뜻밖의 어제 민주당이 여기 수정안을 내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상설 특검 대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많은 의원들이 어제 일부 의원들이 이제 찬성도 했던 건 사실 전체적으로 이 상설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밝히자. 이제 오히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표결하자고 했었는데 그 민주당이 갑자기 거기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집어넣어서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의 공모범으로서 상설특검의 대상이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많은 의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그건 용납할 수가 없고 제가 이제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것이 마침 3일 오후에 저희 숙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마산에서. 그래서 저희 숙모님 상가를 이제 4일 국회 본회의 있고 5일도 있고 해서 제가 문상할 시간이 없어 4일 날 좀 간단하게 저녁에 해주세요, 갔다 최 왔는데 의원이. 그래서 갔다 오면서 제가 서울역에 12시에 내리면서 우리 의원들의 동태에 대한 문자를 계속 봤습니다. 어디서 모이자. 제일 처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모이자 한 것이 국회에서 빨리 모이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오면서 막혔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몇 명은 못 들어가서 당사로 왔습니다. 그게 계속했고 그래서 모여라. 외교위원장으로 모이라. 들어올 수 없다. 이랬던 것이고 당시 아마 당사로 돌아갔던 것은 표결이 끝난 뒤였을 겁니다. 근데 표결이 끝난 뒤인데도 당사에 이미 한 50명 모여 있었고 그래서 이 50명이 모여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그러면 예, 아니 추경호 논의할 것 같은 대표는 것이고요. 본인 스스로가 명확하게 표결을 할 당시 그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원내대표실에 제가 알기로는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본인 자의로 투표하지 않았다. 그거는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시에 이미 이제 투표 정도수 넘었고 다른 동료 의원들과 함께 뭐 그렇다면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그걸 내란 거죠. 공모로 몰아가지고 예, 지금 어쨌든 공당의 이 원내대표를 내란죄라는 한다는 게 말이 거는요. 됩니까? 내란죄라는 것은 지금 뭐
토시 하나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어제 그 상설특검이 통과됐잖아요. 그 상설특검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으로 적시가 된 상설특검이 통과가 된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수사 대상이 된 거 아닙니까? 특검에. 예. 아니 지금 모든 국무위원들과 포함해서 이 사건과 관계 있는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제 말씀은 기왕에 그렇게 해서 수사 대상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법적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그 관계는 좀 이후 수사자하고 지켜보자. 지금 두 분 충분히 이제 주장을 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예, 그 일정표가 다 문자 공지가 다 있어요. 예.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두 분이 그 강대강 토론하자마자 이제 현 정국의 수습 방안에 대해서 그 백혜련 의원은 탄핵 이외에는 해법이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최영도 의원은 탄핵보다도 더 명확한 것이 정치적 합의에 의한 조기 퇴진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걸 제안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제 예, 여기까지 한번 토론을 하시다가 네, 이제 네. 추경호 원내대표 네. 토론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번 토요일 날 14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2차 표결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2차 표결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백혜련 의원? 저는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것은 이 국민들의 정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반응이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탄핵 투표에는 좀 가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어제 김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탄핵 찬성하려는 의원들이 10명 이상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봐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양심적인 의원들 같은 경우는 탄핵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가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투표 방식은 어떤 방식을 국민의힘이 선택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국민의힘에서 뭐 여러 중진들, 뭐 권성동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은 계속해서 불참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는 보이는데요. 그게 과연 의총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그거에는 좀 의문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너무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당론으로 결정하더라도 투표장에 나오는 분들이 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투표 거부 당론을 결정하더라도 그 당론을 어기고 10명 이상은 제가 10명 볼 때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본회의장에 와서 찬성표를 던져서 탄핵안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신 거죠. 네. 자, 최영도 의원. 예, 우선에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당면한 과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한 확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문제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간과했지만 지난 토요일 날 그렇게 할 수 있던 건 대통령의 담화였습니다. 대통령 담화가 짧다고 해서 다들 이제 무시하는 분위기였는데 그게 상당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신이 이 비상계엄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 피하지 않겠다, 당당히 지겠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세세한 뭐 설명을 하지 않고 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정부와 여당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여당에 맡긴 것이나 국회에 맡긴 다름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해서 야당과 함께 자 우리 일정표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그리고 대통령에도 그럼 그 일정표에 맞게끔 처음에 약속했던 걸 더 지키게 해달라고 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더 구체화되는 것이 이제 우리 TF에서 만드는 안이 될 것입니다. 이 안이 아마 이제 내일 중쯤 나오면은 그 길 보고서 우리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이 이것이 국민들에게 더 설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대우가 뭉쳐질 것이고, 만일 이것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력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단일 대우를 움직이기 참 힘들 거라고 보는데, 다만 저희들이 처음부터 했던 것은 이 탄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여당으로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켜본, 그때 우리 탄핵 표결이 아마 그 절반쯤 탄핵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석했던 사람들의 후에 그건
여당이란 것은 탄핵을 해도 죽은 목숨이요. 탄핵을 거부해도 산 목숨이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는 제3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절박한 토로가 있었고 그런 해법이 어떤 것이라는 데 대한 이런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은 어떤 탄핵보다 훨씬 비상한 방법이 있지 않겠냐는 어떤 논의. 그것을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이 대통령을 뽑았던 여당으로서의 좀 더 근본적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담화에서 굉장히 미화를 시키는데요. 대통령의 담화가 나오게 된 과정을 보면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대통령이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나와서 담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그 전날 만났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담화를 했죠. 표결 당일날 10시에 담화를 했고. 거기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거의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무슨 국회에 맡겨요? 우리 당이라고 명확하게 그렇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당이라는 거는 협의하겠다는 국민의힘이고 그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표현인 거죠. 무슨 국정을 우리 당에 맡기겠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한동훈 대표와 그 다음 날에는 한동훈 대표 국무총리의 그 담화 발표가 있었던 거죠. 국정을 뭐 서로 책임지겠다는 식의. 그러나 국민들의 엄청난 질타를 받고서 발을 한 발 빼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 문제는 잠시 후에 제가 토론 주제로 잡으려고 하고요. 좀 팩트 체크만 해드리면 대통령 담화는 우리 당의 전국 안정 방안을 일임하겠다로 돼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담화는 이제 국정을 두 사람이 책임지고 해나가는 걸로 그런 취지로 이제 발표가 되는 바람에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이제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전국 전반에 대한 주도권은 뭐 워낙 압도적 다수 당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탄핵 표결로 가는 순간 108명이 이탈표가 하나도 없으면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전국 전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지만 탄핵 표결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주도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한 번씩만 말씀하시고 다음 주제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같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만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당장 탄핵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지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분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여망을 저는 애면하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집권당으로서는 사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몰려도 이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으로부터 면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집권당 의원으로서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리한 처지에 있지만 야당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달라. 예컨대 당장 어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또 한 번 절망감을 맛봤을 텐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는 최영도 의원 집권당 의원으로서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저희들이 모자라고 소수당이지만 어쨌든 집권당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탄핵 논란도 계엄령 이후에 이 전국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한 만큼 그 내관을 제거한 만큼 이제 정치 위기다. 그렇다면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이런 문제도 국회가 함께 나서겠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말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겠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문제도 다시 한 번 더 논의해보자 그러면은 왜냐하면 4조를 깎았는데 뭐 대통령실 특활비 같은 그런 겁니다. 저는 사실 제가 어제 반대 토론을 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좋다 특활비 특경비 그 논란이 많으니까 그럼 지난 정부 수준으로 하자. 지난 정부에서 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사실 지난 정부보다 줄었습니다. 특활비 특경비 같은 것이. 그때 다 했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업무 경비란 것은 뭐 영수증이 첨부되는 것이고 이건 일종의 경찰과 검찰 공무원들이 나눠주는 수당 같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사에 뒷받침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로 지금 막 온통
그 부분을 다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예비비 감액하고 많은 걸 감액했는데 이 상당히 저는 위태롭습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이 국정을 더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은 전 예산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리고 우리 문제는 뭐냐면은 당에서도 예, 잠깐만요. 아니 예, 우리 예. 당에서 지금 국정을 함께 잘 살피기 위해서 벌써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이재명 대표께서도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 거에 대한 답은 없네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무슨 이 특수활동 특활비나 깎으면 뭔가 문제가 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다 돼 있고요. 예비비에서 무슨 재난 관련해서 뭐 부족하니 그러는데 모든 예산이 이미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검찰에 있었지만요. 이 특활비 없어도요. 수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특활비는 특활비 외에 일반 수사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예비비도요. 역대 최고로 많이 정부에서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사실은. 네. 거기서 일정 부분 필요 없는 부분 깎은 거죠. 아닙니다. 이제 예비비는 종전에 4.8조 원이 된 것을 2조 4천억 원으로 14년 전 수준으로 회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예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예산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산 문제는 이미 합계고 예산을 지금 싶습니다. 저는 확정시키는 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지금 예산을 확정 안 되고 계속해서 이 내란 상황에서 논란이 벌이는 것 자체가 나라를 더 뒤흔드는 그렇지 일입니다. 그래서 않습니다. 어제 어쨌든 네. 예산안 처리한 거는 불가피했고 잘한 조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자, 최영도 의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가 위기일 때 경제적으로 안정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이것이 정말 국회가 특히 민주당이 더 강력한 이 수권 정당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지금 예비비란 것은 재난과 재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것인데 또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또 복지 분야 업무질 부족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꼭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만일 관세 장벽이 높아질 경우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신속한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어쨌거나 탄핵이든 뭐든 앞으로 장기적으로 길면 한 6개월 정도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됩니다. 이때 경제적으로는 확실한 어떤 집행, 지금 이제 추경을 다시 이야기하시는데 일단 이렇게 예산을 해놓고 추경에 다시 편성 집행되려고 그러면 그 정책 위기 속에서 또 혼란을 겪다가 아무리 빨라도 내년 4월이나 될 겁니다. 그럼 그 3개월 동안의 불확실성, 벌써 트럼프 정부 취임해서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이런저런 사안이 생길 텐데 이거 너무 난 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요. 저도 좀 얘기 좀 할게요. 정액과 감액하면서 사실 정부 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정부 안에서 모자란다고 있다는 것에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그걸 다시 할게요. 정액안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동안에 정부에서 지금 최영도 의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예비비가 재난재해라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이 예비비의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 외국 가는 데 썼어요. 거기에다 다 전용을 하고 결국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그 비용 500 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몇 천억이 지금 추가로 들고 있고 계속해서 들고 있고 그런 데에다 예비비를 쓴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두 분이 들어오실 때는 웃으면서 들어오셨는데 강대강 토론하면서 상당히 치열하게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최영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혼인 입양신고 특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 2년간 진행되며 혼인신고 특례의 경우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본인 등이 입양신고 특례는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신청서류,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3 종합정보 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과 064-710-844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KBS 라디오 전격 시사 강대강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 조금 전 토론에서 예산 관련 말씀을 하시다가 최영도 의원이 그 잠깐 쉬는 사이에 사실관계 확인을 다시 했다 그러면서 발언권을 달라 그러시니까 이 발언 듣고 지금 이제 당초에 정부는 예비비를 4조 8천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2조 4천을 깎았는데 이게 14년 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14년 수준으로 이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난재해 감염병 발생,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복지 분야 의무지출 부족 등을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뭐 청와대 못 주고 했는데 그건 사실 얼마 되지 않은 돈이었고요. 근데 당장 하더라도 2019년에 태풍 집중호우 이런 것만 해도요 2.7조가 2조 7천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비비는 그것은 정부의 신속 대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산 토론을 더 길게 할 수가 없어서 팩트가 잘못됐다고 지금 정정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팩트가 아니네요, 근데 무슨 내가 팩트를 잘못 이야기했으니까 팩트를 고친 것이죠. 아까 토론 중에 백혜련 의원이 일요일 오전 11시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의 긴급 담화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따로 좀 토론합시다 해서 지금부터 그 주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때 지금 비상계엄 자체가 진짜 이 반헌법적 법률 위반 상태인데 그때의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 자체가 또 이원적인 상태를 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국정 운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헌법학자들과 그리고 당장 우원식 의장님께서 그것이 반헌법적이다 그 말씀을 하셨고 완전히 사실 박살이 난 거죠. 그 논리 자체가. 그래서 이미 질서 있는 퇴진 자체는 그걸로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질서 있는 퇴진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사실은 그거였던 거거든요. 한마디로 여당과 국무총리가 함께 결국은 본인이 좀 앞장서서 국정을 이끌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였던 것 같은데 그것 자체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최영도 의원. 우리 백혜련 의원님 저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니까 참 걱정이 큰데 어쨌거나 우리가 정치가 이 위기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이 위기라는 말은 원래 위기는 정말 심각한 위험과 또 기회라는 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실 이 사태의 근본을 따져보면은 행정권과 입법권의 충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의 또 다른 연장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크롱 총리가 국회를 해산했죠. 해산해가지고 선거에다가 더 큰 역풍을 맞고 말았는데 그게 지금 고립되어 있고 지금 세계 경제가 주목하는 게 프랑스가 아주 역동적인 경제였는데 이런 정치적 혼란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안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대통령 담화에도 일부 과격한 표현이 있고 잘못된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탄핵, 예산 봉쇄 뭐 이런 사태로 해서 사실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여의도의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라고 대한민국에 실제로 국회가 좌지우지되는데 대통령이 예산도 제대로 편성을 못하죠. 그다음에 정부 강요도 줄줄이 지금 탄핵돼 가지고 직무 정지되어 있죠. 국회가 행정권을 다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던 아주 정말 일어서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난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 계엄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자 대통령이 어쨌거나 자신의 거취와 임기를 그 여당 대표도 뭐든 이쪽 내려놨습니다. 자기가 지고 있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먼저 아까 미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적 정책 책임을 다 지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야가 그럼 진짜 같이 만나보든지 해서 확실한 걸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창의적 방법이 있지 않겠냐. 지금 결국은 최영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권과 입법권의 충돌 이런 것 자체가요. 저는 이 비상계엄에 대한 옹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권이 입법권을 충돌이 아니에요. 전혀 입법권이 존중되지가 않는 상태였죠. 계속해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거부권 행사되고 모든 것들을 행정권에서 마음대로 하다가 이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예. 그거는 좀 앞뒤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미국 대통령제가 예. 우리보다는 훨씬 약한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이 입법권을 존중했으면 이런 사태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아니, 헌법에 예. 우리가 헌법을 만든 우리 저 대한민국 헌법 87년 헌법을 만든 분들이 다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통상 외국의 경우는 이렇게 충돌할 경우에 국회를 해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프랑스가 그렇게 돼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지난번 87년 기간 때도 못하게 해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가 보시겠지만 그 우리 민주당 아마 우리 대한민국 민주당도 그렇고 미국 민주당도 가장 존경하는 루즈벨트 대통령도요 수백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어떤 그거는 우리나라와 갈등한 제도 양상이죠. 자체가 다른 거고요. 정서적으로 다른 거고. 지금 그래서 국회 해산은 내각제에 있는 왜냐하면 나라죠. 거부권은 지금 이런 겁니다. 말을 섞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정부가 두 분 잠깐만요. 국회가 재결하게 요구하는 것이고. 최영대 의원님 예. 잠깐만요. 지금 이제 여권 일각에서는 그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의 그 여러 가지 그 개헌 그 논의가 한 10여 년간 계속되어 온 그 연장선에서 차제에 개헌까지 하자 이런 주장이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영도 의원 말씀 중에 개헌 얘기와 정치 시스템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 얘기보다는 좀 현안에 좀 더 집중해서 두 분이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이 한 8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까 일요일 날 11시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의 담화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토론은 한번 했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다음 주제로 제가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제가 국민의힘을 보니까 진짜 한동훈 대표 축출 시나리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진짜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 같아요. 아, 그래요? 보니까 네, 실제로 지금 뭐 그 최고위원 구성을 보면 그 한동훈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장동혁 의원과 그다음에 진종호 의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장동혁 의원하고 한동훈 대표가 뭐 복도에서까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싸웠다 이게 이제 팩트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최영도 의원한테 확인 좀 그건 맞죠? 해주시죠. 잘 모르죠. 모르는데 그럴 리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면은 진짜 이제 장동혁 의원까지 이제 그 한동훈 대표하고 척을 지게 되면 실제로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로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이 된다고 한다면은 진종호 의원 빼고는 다 최고위원이 친윤계로 둘러싸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친윤계가 다 최고위원 사퇴한다는 거죠. 최고위원 다 사퇴하면 결국은 지도부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붕괴를 하고 그러면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그걸 원내대표가 견임한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구조는 아닌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 대표의 그동안에 왔다 갔다는 본인이 진짜 국가적인 지도자로서도 설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기회를 탄핵을 거부함으로써 발로 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거 아닌가. 한동훈 대표의 자충수로 이제 축출당할 위기에까지 몰렸다.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더라.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은 지도부가 해체되고 비대위로 전환하도록 돼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친윤계로 분류되던 김재원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 이뇨한 최고위원에 더해서 친한계로 분류되던 장동혁 최고위원이 만약에
한동훈 반대 세력이 돼버리면은 4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해서 지도부 붕괴되고 비대위로 간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여의도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이 제일 특히 우리 당 지지자들이 제일 지금 역정을 내고 분노하는 게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고 또 한편으로는 야당 수가 아무리 거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소수당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재역을 좌우할 수 있는 108명의 의석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뭐 했느냐는 질타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또 친윤 친한으로 싸우나 이건 그 우리 당의 멸망의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뭐 굉장히 외압이 있기 때문에 외국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테고요. 또 그렇게 되는 것을 정말 우리 당 의원들도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저 약간 돈키호테 같은 사람인데 우리 정치를 불행하게 된 것은 당 대표 제도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재명 당 대표라는 걸 통해서 비명 행사, 지명 행제도 있었죠. 우리 당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본인 당 얘기만 하세요. 원래 이제 민주당 때 이게 원내 정당을 했던 건데 참 세상에 의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튼 그러나 이 비상계엄 때 그때 우리 원내대표도 뭐 빨리 의원총회 이렇게 차고 했지만 제일 빨리 움직였던 사람이 또 한동훈 대표인 것도 사실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건 위헌한 계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절대로 그러니까 그러면 탄핵을 바로 했었어야죠. 그래서 탄핵을 주장을 그런데 하셨어야 지금 되는데. 이제 여당의 주장은 이제 여당의 생각은 우리가 탄핵을 우리 힘으로 우리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켜봤던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 정당 그 경험이 네. 그 트라우마가 큰 것이죠. 그래서 이래도 죽은 목숨이요, 저래도 죽은 목숨이요, 제3의 길을 찾아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자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이제 의원들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 중에 그 시간이 한 2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그 최영도 의원이 그 탄핵 트라우마 말씀하셨어요. 근데 조금 전에 아까 전영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전영기 의원은 계엄 트라우마가 있다. 야권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둘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엄 트라우마는요. 진짜로 온 국민에게 있죠. 온 국민에게. 네. 그리고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보수 지지층에만 그러니까.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면요. 계엄 트라우마는 온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평론가로서 분석할 때는 객관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상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 전국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이 정말 좀 슬기롭게 대승적으로 잘 치유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요구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보수 국민이건 진보 국민이건 여당 지지 국민이건 야당 지지 국민이건 여기서 깽판 내고 판 깨자고 주장하는 국민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권이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냐에 대한 두 분의 마무리 말씀으로 오늘 토론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최영도 의원님 먼저 하실까요? 아마도 탄핵으로 가게 되면은 그 최장 한 3, 4, 5, 6개월, 6개월 동안 원래 헌법재판소는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마도 거리에서 탄핵을 기각시키라는 사람들, 탄핵을 통과시키라는 사람들로 또 아마도 봄까지 계속 거리에서 사람들이 분열되어서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치가 이번에 그리고 저는 계엄의 내관 완전히 제거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군인들 보십시오. 아마도 실행력이 없었던 것은 군인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엄의 내관이 제거된 만큼 탄핵 문제도 탄핵 논란으로 탄핵으로 해서 탄핵 재판소로 가도 업무 정지만 될 뿐이지 이제 시작입니다. 그 수없는 혼란과 분열을 우리가 미연에 막자. 그것이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방법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어제 특전사령관에 정확한 진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건 수사 자체도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구속되기 일부 직전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탄핵 심판을 가더라도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국정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빨리 탄핵시키고 탄핵 심판 종료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제 자고우면하지 마시고 제발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끝냅시다. 그래서 그 논란까지도 빨리 단축시키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건 없고요. 대통령의 하야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오직 거는 탄핵만이 중요한 건 스피드다. 네, 스피드죠. 빨리 탄핵하고 빨리 탄핵 심판하고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증거가요 차고 넘쳐요.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두 분 토론의 결론은 같네요. 어떻게든 빨리 정리하자.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머리를 맞대자. 정치가 더 자, 오늘 국민들 고생 덜 시키는 방법을 택해보자. 강대강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정체 풀려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비봉 부근에서 지체고요. 8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광명역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이고요. 수원에서 신갈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는 아직 답답합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인데 동부간선도로입니다. 상도 지하차도에서 수락고등학교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에 사고는 정리됐는데요. 지금도 행주에서 성산대교 쪽으로는 30분 정도 예상되고요. 여의교 부근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네. 이 지금 이 지금의 계엄과 또 탄핵 이 파장이 우리나라의 외교와 국제관계에도 여러 가지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짚어보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봉영식 박문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그 지금의 상황이 뭐 우리가 이 안보적으로나 또는 뭐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경제적으로나 대외 신인도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계속 밀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부터 좀 해주실까요? 어느 정도 네. 상황인지 지금? 그 국무부의 이제 부장관이 이번 그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직설적인 이제 비판을 했죠. 그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이고 불법적이라고 지적을 했고, 그 이제 탄핵안이 이제 토요일에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때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가 미국은 한국 국회의 표결 결과와 추가 조처 논의에 주목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추가 조처 논의에 주목했다는 것은 이 탄핵안 부결 토요일에 일어났던 것만으로는 사태 수습이 안 된다는 이제 자체 판단을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결이 무산된 것을 두고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게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토요일 탄핵 부결 그리고 국민의힘이 내세운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제2선 후퇴가 민심을 수습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면 계속해서 촉구한다는 이야기보다도 이번에 토요일에 탄핵안 부결 그리고 국민의힘이 내세운 이런 대안을 환영한다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촉구한다는 식의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에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계속 우려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은 아직도 내란 상태고 종결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미국이 어떤 형태로 지금 우리 관계자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 대사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던데요. 미국 대사가 움직이는 것보다도 우리 외교장관이 미국 대사와 만났죠. 그리고 우리 조태열 외교장관이 미국의 국무장관과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그 메시지를 확인을 해본다면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이제 국무부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무부 대변인이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놀란 것은 미국은 그 비상계엄령 발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 한미 연합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 군 간에 이런 신뢰가 있고 정책 조율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국군과 군 통수권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은 계속 한국에 대한 이런 신뢰를 할 수 없다. 동맹국으로서. 그래서 어떤 중요한 작전을 같이 한다든지 좀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전례를 깨고 에이테킴즈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했죠. 또 네. 한반도 이외에는 허용을 안 했던 대인지뢰 배치까지도 허용할 정도로 이제까지 쌓아온 어떤 바이든 행정부 표의 외교안보 전략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믿었던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수립해온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체제를 중단시키는 이런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주목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입니다. 직무정지가 없는 한은 이렇게 다시 또 군을 어떻게 동원할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뭐 국민의힘이 국정을 책임지겠다 하지만 이게 헌법에 따라서 여러 개 논란이 있다는 걸 미국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아직도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미국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79년에 12.12 쿠데타라든지 5월에 광주 학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도 이 군대가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소가 되려면 결국에 가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고 미국 국무부가 강조하는 것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대한 어떤 신뢰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국무부와 이제 미국 백악관의 발표의 그 맥락,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정책 함의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 그런가 하면 지금 사실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테면 군 통수권이 누구한테 있냐 그러면은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 국방부는 그렇게 발표를 할 수밖에 없죠. 또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 파트너가 누구냐 그러면은 대한민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니까 파트너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법률적으로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려는 여전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파트너가 누구냐 했을 때 국무부에서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보호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은 한덕수 총리가 나서고 아무리 그 국민의힘에서 뭐 대통령이 이선에 물러났다고 하지만 이게 아직 헌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미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표성을 미국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가정에서 볼 수 있죠. 가정입니다. 24년 12월 3일에 현직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어요. 송영무 국방장관과 같이. 그래서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군대가 파견이 됐어요.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똑같이 생각하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조국 법무장관이 나서서 이것은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다, 아니면은 야당에 경고를 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 그것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해찬 총리와 이재명 당대표가 그걸 국정을 운영하겠다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으로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다음 질문이 많아서요. 예, 이제 그런 가정은 지금과 똑같다는 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한 것을 신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이런 비상계엄 사태를 발표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직 군 통수권자지만, 그리고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큰 딜을 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좀 탄핵을 기다려 주십시오 한다면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긴급 담화에 대해서도 미국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죠. 부적절한 입장보다는
이것이 이제 헌법적이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추가 조치에 주목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결국에는 한국 대통령의 전당성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네. 민주적인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봐야 된다는데 그런 지도자가 나온다면 한미 관계를 위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설적으로 본다면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 민주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민주적 그리고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미국 정부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한미 관계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발전을 위해서면은 그런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지도자를 미국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발언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도 정권 교체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10날 취임하나요? 20일입니다. 1월 20날. 예.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차기 내각에서의 주요 인사들과의 접촉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정치 상황이 매우 위기적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위기 상황의 근원을 제거해야지 미국도 한국 정부의 이제 대표성이라든지 어떤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할 텐데 지금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이제 외교장관이 이야기한다든지 국방장관이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대표성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직무정지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미국이 제일 바라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실현됩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상황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미국이 강조한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라든지 아직 임기가 남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바라는 바입니다. 예. 직무정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시간이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 직무정지 이후에 새로운 대표성이 구축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데 직무정지가 안 된다면 계속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직무정지 하자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직무정지를 해법이라고 제시하시면 그 새로운 대표성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미국 헌법에 보면은 탄핵도 있지만 직무정지도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 알겠습니다. 직무정지밖에는 답이 없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그렇다고요. 예. 시간이 다 돼서 문재인 여기서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 입장을 미국 표명했을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봉영식 교수였습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전격시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